바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Learning from Experts How to Overcome Cheap PCI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 좌장으로는 서울의료원의 이성윤 선생님, 고대구로병원의 나승훈 선생님, 전남대병원의 김주환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좌장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좌장 맡게 된 나승훈이라고 하고 구로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체어 맡게 된 이성윤 교수님,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 미팅이 오늘 굉장히 여러 개가 뭐 고혈압 학회도 있고 뭐 학회도 있고 다른 지역 미팅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첩이 된 데다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많지만 이 대부분 다 마음에 그 화가 많이 나 있어서 당직도 해야 되고 열도 받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겠지만 그 장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오늘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뭐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오늘 낮에 결혼식 주례도 가야 되고 그래서 복잡한데 분을 가라앉히고 축복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참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연자를 제가 소개 올렸고 나머지 두 분씩 이렇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에 하려면은 1인당 한 12분씩 발표 강의 준비된 거를 슬라이드가 많더라도 가능한 내가 12분 안에 소화하겠다 하고 한번 해보시고 첫 번 연자만 하자마자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원 선생님이 바로 그 다른 학회 강의를 또 가셔야 돼서 바쁘셔요. 저렇게 바쁜데 왜 살은 안 빠질지 모르겠네 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즐겨주시기 바라고 마치고 바로 이장원 선생님 강의를 한 3분, 2, 3분 토론하고 보내드리고 남은 강의는 다 강의를 마친 후에 함께 패널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장훈입니다. 그 취입이 보니까 제목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가능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트라바스쿨 이미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주로 이제 아이부스를 써가지고 아이부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부스 쓸 때 제일 저는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리전의 랭스와 다이미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은데, 옛날에 이게 디퓨즈 롱 이런 리전 보면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뭐 참 감이 잘 안 서는데 이 인트라바스쿨 이미징을 보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눈으로 볼 때 하고 볼눈으로 사이징하기도 하고 QCA, 아이부스, OCT 뭐 다 쓸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아이부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게 보면 생각보다 혈관이 사이즈가 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스텐팅을 했고요. 보면 확실하게 이제 이미지 가이드 PCI 하면 그냥 2.5로 대충 넣을 것도 확실하게 넓힌다. 이게 조금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의 장점은 이미지가 이제 앰비기어스한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을 때 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레프트 메인의 오스티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거 보면 46세 여자하고 체스트 페인인데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데 이게 과연 원인이 될 건지. 근데 이런 거에 펑셔널 스터디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레프트 메인 오스티움이라서 잘 되지가 않는데 아이부스 같은 걸 한번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고, 엔지오가 역시 앵귤레이션 돼 있고 폴 쇼트닝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게 있어서 이런 거 디파인 하는 데는 이미지 스터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47세 남자하고 이제 미비를 했더니 서커 MI 이스키미아가 있다고 돼 있는데 엔지오를 찍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리전이 보니까 서커 이스키미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게 이스키미아를 유발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RC에서 엔지오를 찍으니까 대충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보면은 콜라테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CTO가 이걸 읽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이부스를 보고 그러면 어디에 위치에 오스티움 OM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이부스를 보면은 이제 여기 5시 방향에서 이제 브랜치가 OM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디파인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대충이라도 와이어를 넣어놓고 이 포지셔닝을 확인해 보는데 혈관 안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리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런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ACS를 주로 보는데 안지오그래피컬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8세 여자고요. 서든 체스트 페인이고 투스레이 베이브 에스트 엘리베이션이 있고요.
엔지오를 찍었더니 이렇습니다. 경험 많은 분들은 한눈에 딱 알겠죠. 이제 58세 여자 이런 엔지오 와우 하는데 이제 또 이거를 또 저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서 또 해봅니다. 이렇게 역시 이제 예상했던 대로 다 아시겠지만 스판티너스 코로나들이 다이섹션이 있고 굉장히 이제 디파인이 잘 이미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플로우가 다 가잖아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팔로우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를 확인하는데 이건 이제 손대기 시작하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우리 권역 외상센터거든요. 이게 좀 루프 컨스트럭션 지붕 고치는 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3m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펄모에 이데마 좀 컨제스턴도 있고 뉴모소락스, 리프렉처, 디스타 휴머 프랙처, 뭐 스캐플라 프랙처인데 심전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를 보니까 이거 SCM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스인가 생각을 했는데 엔지오를 찍었더니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패솔로지가 뭘까 싶어 아이부스를 보니까 요 보면은 역시나 설마 했는데 이 전부 다 휴전, 트라우마틱한 인저리로 인해서 휴전 헤마토마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플로우가 전혀 유지가 안 되고요. 해봐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텐트 넣고 이제 해결을 해서 이 사람 외국인이었는데 말도 안 통하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했고 지금 자기 나라 잘 돌아가서 아마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34세인데요. 이건 5m에서 떨어졌어요. 5m. 조금 더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냥 키드니 스플린 인저리로 블리딩도 있고 안주 엠볼리제이션 했고 스컬, 엘보, 레디우스 다 부러졌는데 심전도가 이렇습니다. 보면 AVR, 원 AVR 에스테 엘리베이션이 있고요. 에코를 봤더니 25%밖에 안 되고 에이펙스의 라테랄 월까지 나갔어요. 그래 이게 코로나리가 맞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펄모 이데마도 생겼고 에어티 다이섹션 없고 CT에도 약간 보면 이제 코로나리 플로우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트로폰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25,000 이상 재질 수가 없다 할 만큼 많이 떴어요. 34세 남자인데. 그래서 밤에 이게 보면 3월 달입니다. 애들 아무도 없고 우리 부정맥 쌤이 혼자서 당직을 쏘고 있는데 이런 콜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임상양상 체스페인이었거든요. MI와 맞지 않지만 트로포닌 떠 있고 자기가 초음파까지 끌고 와서 봤더라고요. 라테랄 월이 나가니까 MI도 배제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니까 블리딩도 있고 해서 하기 어려운데 내일 아침에 정식 초음파 보고 순환기 인터벤션 스텝하고 상의하라. 이래서 이제 내 아침에 이게 밤 9시인데 아침에 저한테 이제 콜이 온 거예요. 제 동기거든요. 이 주치가. 그래서 찍었더니 이렇습니다. 5m 높이. 지붕 고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포발 해보니까 플로가 잘 유지가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아이부스 보면은 LAD까지는 괜찮은데 레프트 메인에 와서 이렇습니다. 혹시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완전히 그냥 하이퍼 에코익한 게 보이는데, 여기.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던데, 거의 많이 깨져 있고요. 메인 오스티움까지는, 우리 다이섹션도 CT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다이섹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볼륨만 했을 때 괜찮았는데, 보니까 다시 또 좁아지고 해서, 스텐트를 놓고, 이제 마무리는 했습니다. 지금 퇴원했고, 목요일 외래에 왔습니다. 이 환자가 살아서 이제. 그래서, 그렇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여자한테 등산하다가 6m 높이에서 등산하다 떨어졌어요. 헬기 타고 우리 병원에 이송됐고, 이렇게 디퓨전, LAD, S 엘리베이션이고, 에크모 넣고 엔지오를 했는데, 심장 거의 안 뜁니다. 이 보면. 심장 거의 안 뛰고요. 엔지오를 했더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이부스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가 추루루맨이고, 완전히 폴스루맨, 완전히 짜그러져가지고, 와이어링 몇 번 시도했는데 계속 폴스루맨만 들어가고, 심장도 거의 안 뛰고 해서 이 환자는 거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89세 남자 환자인데, LAD 임팍이잖아요. 그러면 이데마도 있고, 89세 고령인데, 저도 나름 엔지오 많이 하고 MI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옆에 메인에 스로무스가 덜렁덜렁 하는데, 이게 LAD가 없는 거죠. 서커에는 스테노시스가 있고 LAD가 없고, 그래 이게 CTO인가 생각했는데 RCA에서 콜라테럴이 전혀 없어요. LAD가 맞는 것 같은데 메인이 다이섹션인지 LAD가 문제인지 와이어링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뭐 전혀 제가 여기만 타겟에서 가야 되는데 모르겠길래
아이부스를 한번 봤어요. 메인에 무슨 다이섹션 같은 게 있는지 봤더니 이거 인티마 같은 인텍트하고 그냥 플렉만 있는 거 메인은. 그러니까 문제가 LAD에 다이섹션이 나서 MI가 되고 메인으로 스룸부스가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그냥 와이어링을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스룸부스도 끄집어내고 이러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 와이어링을 하긴 했는데 심장이 멎어버렸고 그래서 에크모를 넣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는 잘 유지를 했는데 이게 89세고 에크모하고 3, 4일 되고 좋았는데 보호자들이 연세 너무 많다고 에크모 유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이 환자도 놓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CI 후에 컴플리케이션을 보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50에서 여자 레프트 메인인데 아이부스 보고 이제 엔조를 해가지고 PCI를 했어요.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였는 것 같은데 체스트페인이 다시 서서 찍었더니 서코스가 좁아졌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부스를 보니까 요게 약간 인티마 하이퍼플레이지아가 스텐트 있는데 생겼는데 그래서 이 덴시티가 보면은 굉장히 하이퍼에코익한 덴시티로 해서 요 약간 인티마가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김에 그냥 서커만 하는 건 그렇고 서커에서 레프트 메인으로 DEB를 하고 기존에 있는 스텐트에 이제 그냥 키싱을 했거든요. 근데 하는 김에 조금 밑에 인티마 자랑 같아서 밑에까지 한번 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키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엔조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이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면 이제 스텐트 안에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아이부스를 봤더니 스텐트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냥 볼륨만 좀 했는데 보시면은 인티마가 디스럽션이 됐는지 이래 보세요. 보이는가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는데 스텐트 안에 이런 경험은 나는 이거 보면 덜렁덜렁 하잖아요. 다이섹션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붙였거든요. 볼륨을 해가지고 붙이고 나도 조금 떨어진 상태로 마쳤는데 지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외래도 잘 다니고 있고 팔로우 해보자니까 환자가 하질 않아서 지금은 요 이미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부스를 저는 보통 이렇게 우주열 PCI도 잘 이용하지만 아나토미가 조금 애매할 때 주로 잘 사용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저렇게 많은 경험과 수련을 쌓은 교수 하나를 길러내기가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공장처럼 찍어내갖고 교수를 늘려가지고 학생 수를 늘린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저거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워 저거. 오토노미를 갖고 저렇게 창의적인 강의를 해내는데 참. 어휴, 질문, 코멘트. 네, 심장내과 정입니다. 아까 그 레프트 메인에 아까 이장원 교수님께서 모르겠다고 하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주하고 이제 아이부스 본 거 봐가지고는 다이 스탠딩 돼가지고 다이가 뒤에 그런 식으로 남아 있으면은 시커멓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장원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 케이스 특이한 게 정말 트라우마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안주하기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블리딩 컴플리케이션도 워낙 많고 그것 때문에 저 경험에는 오히려 트라우마 이후에 안지오를 해서 뭐 이제 인트라바스크 이미징하고 약간 관련이 없긴 하지만은 블리딩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훨씬 뭐 많이 봤고 특히 에크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은 디퍼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션이 있는지요?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전에 좀 디퍼를 했어요. 요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왔을 때 엔지오 엠블리제이션도 하고 하길래 야 우리 순환기인데 애들도 막 블리딩 하고 하는데 엔지오 엠블리제이션도 하고 뭐 되게 적극적으로 바이탈 흔들려도 다 하는데 너무 뒤로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컨저버티브 하는데 이 환자는 제 스타일과 다르게 조금 적극적으로 했는 케이스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좀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 컨저버티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경우는 뭐 가리기가 어렵고 일단 살려야 되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겪는 게 트라우마틱 토라스 다이섹션 이머전시 테바를 자주 겪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해놓고 항역습 환자도 써야 되고 하니까 하는데 대개는 서저리에서 이제 메인 그 ICH 수술을 하는 이런 경우나 뭐 스파이널 헤모리지 때문에 뭘 급하게 나빠져요.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출혈을 잡고 뭐 급한 수술하고 이런 거 나서서 또는 체스트 튜브 받고 뭐 멀티플
이런 거 아주 급한 블리딩 때문에 샥 오고 이런 거 손을 쓰고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개는 뭐 하고 나서 항열수 반지를 써도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급할 나이프 세이빙 프로세저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아주 이미지를 잘 중요한 인디케이션 때 칩 때 하는 걸 좋은 정도로 메인 토탈 저는 엔조 딱 보면 이제 사과꼭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저도 한 20몇 년 지날 때 한 10케이스 정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사망률이 그래도 많이 높죠?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랩트 메인 토탈 치료한 거에 대한 성적,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제일 좋은 치료가 어떤 것인지. 메인 토탈의 가장 고민이 이걸 에크모를 언제 넣어야 되느냐, 이게 항상 MI 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크모를 먼저 넣는 경우가 조금 좋기는 하긴 한데, 어떤 경우는 아주 쉽게, 이 케이스도 CS를 뒤에 대기시켜 놓고, 트라우마 젊은 남자애도, 이제 이걸, 너가 수술하려고 하니까 흉부외과가, 야, 우리 사람 없어.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수술이냐. 그냥 PCI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잘 유지가 됐는 케이스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개가 이제 에크모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본론을 먼저 하고 반응을 보는 그런 스트래티지 좀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메인 토탈이 토탈로 오를 때까지 버티고 바이탈이 유지되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이제 콜레탈이 좀 있거나 아니면 어데테이션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LV 펑션이 그게 버티니까 버티는 거지, 그게 갑자기 멀쩡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부터 막혀서 가면 대부분 다 오시기 전에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저도 뭐 온 환자는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는 환자는 그냥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래서 스탠바이는 하다가 뭐 잘못되면은 빨리 넣더라도 메인 토탈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콜레트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게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리포퓨전 하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딱 뚫리는 순간 바로 이제 확 BP 떨어지면서 환자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장훈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에크모를 안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만 저는 미리 에크모를 넣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에는 그냥 이노트로펙스 IBP 서포트 하고 나서도 바로 이미디어트 스탠팅 하면 바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냥 보존 치료하면서 해도 대개는 괜찮더라고요. 메인 토탈이라고 해도. 다른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기 그 LAD 메인 스텐트하고 서코스에 그 병이 있어서 키싱 하셨던 케이스에서 저는 이제 엔지오를 봤을 때는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못 볼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브스에서 보였던 그 인티말 럽처 같은 거를 이제 다시 본론하고 끝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플로우가 일단 리미팅이 거의 없으셔서 다행히 잘 끝났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당시 DCB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해서. 처음에는 그게 이제 저는 그 다이섹션인지를 몰랐어. 난 스롬부스가 생긴 줄 알고 일단 아스피레이션 먼저 했었거든요. 아스피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아이부스를 이제 보게 됐고, 보니까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DEB를 붙이는 문제인가부터 그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가 일단 너무 고민이었고, 그래서 뭘 해도 붙일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걸 해서, 그래서 본론으로 롱 인플레이션 해서 일단 붙는지가 일단은 관건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그래도 붙는 쪽으로 가서 그래서 둔 것 같고요. DB는 저는 그때가 인디케이션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네오 인티마가 이렇게 뜯어져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지 뭐 디스액이나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인티마가 아니라 네오 인티마일 것 같고요. 아마 서크 벌룬하면서 밀려 나와서 이렇게 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그냥 잘 붙여 놓으셨다니까 다행인데, 가끔 그게 또 가운데 둥둥 떠 있을 때가 좀 심란할 때가 있긴 한데요. 예, 뭐. 그게 그러니까 모바일한 스롬바이가 아닌 거는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거 아니면은 옛날에 그 제일 흔하게 많이 겪었던 게 그 레프트 메인 키싱 스탠팅 해놓고 나서 그게 오가나이즈드 엔도셀러 셀들이 이렇게 그 메탈 카리나에 자라갖고 하얗게 멤브레인이 슈도 멤브레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1세대 스텐트 넣어놓고 나서 그게 꽤 많았거든요. 키싱 스텐트 하고 나서. 근데 그게 스테이블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별 문제, 팔로우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스테이블라이즈 된 게 플락이 인저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너플거리거나 또는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또는 다이섹션을 생겨나 이런 건데 그게 파이버 옵틱 모터리 그냥 스테이블하게 그냥 모양은 더러워도 그냥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항열선 자석 유지하고 저절로 또 굳고 이런 경우 팔로업 해보시면 팔로업 엔조하면 아마 이게 혈류에 밀려갖고 어느 정도 붓고 오가나이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가시고 이제 다음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예. 두 번째 연자는 서울성모병원의 추은호 교수님이시고요. How do I apply coronary physiology in my chip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추은호입니다. 저는 피지올로지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쓸 것인가, 플래닝, 시뮬레이션, 프리시전 정확하게, 옵티미제이션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칩은 뭐 아나토미칼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남자, 예전에 서크에 PCI 했고요. CT 찍었더니 이렇게 생겨가지고 엔지오를 찍어봤습니다. 네. 딱히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FFR을 해보면 0.74고요. 풀백을 해보면 이렇게 디퓨즈하게 돼서 FFR 패턴 보면 포컬, 텐덤, 디퓨즈가 있는데 포컬 PCI 좋고요. 텐덤은 나눠서 이제 검사를 하고 디퓨즈는 PCI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대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텐덤은 뭐 이런 경우에는 치로 나오면 여기 두 군데에서 이렇게 점프업이 있어서 디스탈하고 프록시말에 DCB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PCI 여기는 높은 점프업에서 먼저 해보고 다시 리어세스하고 디퓨즈는 OMT나 캐비지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 그래서 하기 싫어서 약물치료 3년 했는데 불편하다고 하셔서 다시 엔지오를 찍어봤는데요. 뭐 별 차이 없고요. FFR 다시 풀백 해보면 LAD에서는 7호 나오고 서컴에서는 84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레프트 메인에서는 0.16, LAD에서 0.1 이런 상황이라서 캐비지 말씀드렸는데 하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LAD부터 DCB 해봤고요. 하고 났더니 76 나오면서 풀백 해봤더니 레프트 메인에서 이제 점프업이 더 생겨서 그럼 여기 레프트 메인 하고 나면 좋아지겠구나 해서 설컴플렉스에 스텐이 있어서 크러싱하고 키싱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졌을까? 0.8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대가들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환자가 이러고 나서 한 2, 3년 있었는데 다시 불편하다고 말씀을 벌써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풀백 프레셔 그레디언트 PPG라고 하는 건데 3일 전에 뭐 유로 PCR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포칼리티가 되게 중요하고 하고 나서 이제 디퓨즈한 쪽에서는 포스트 FFR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풀백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3세 남자고요. 숨 차서 오셨고 CT 이렇게 돼 있어서 엔지오 찍어봤습니다.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겠고 CT에서 보였던 거 여기 프록시마 LAD 해봤더니 73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특히 이제 다이고널에서 풀백을 했는데요. 다이고널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이게 거의 뭐 듀얼 LAD 같은 느낌으로 있어서 해봤고 OCT 풀백 해보면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병변이 있어서 LAD 다이고널 사이즈가 거의 똑같고요. LAD의 3.75 정도 보입니다. PCI 했습니다. 스코어링 벌룬도 벌리고 DCB로 끝내려는 생각이 좀 있어서 해봤는데 하고 나서 봤더니 다이고널 브랜치 제일 되는 것 같아서요. OCT 풀백 해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크라이나 시프트가 있으면서 다이고널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이거 보고 투스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냥
원스텐 크로스오버 하기로 했고요. 크로스오버가 나서 엔지오 다시 찍어봤더니 완전히 다 막혀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드 사이드 브랜치는 FFR이 이제 진실을 말해줘서 FFR 해봤더니 0.85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OCT 풀백을 다시 해보면 뭐 LAD는 뭐 잘 붙었고 잘 익스펜션 됐는데 이제 여기 사이드 브랜치 여기 보시면은 예전부터 보셨던 것처럼 이제 클라이너 시프트가 된 상태로 옆으로 밀려나 있는데 에어레어가 충분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3D로 보셔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셔서 FFR로 다이고널 브랜치, 사이드 브랜치가 큰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고요. 나머지 이제 뭐 보셨던 케이스인데 캐비지 했던 케이스고요. 환자 이렇게 돼서 1년 만에 다시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환자 다시 PCI 하러 갔는데 LAD는 칼시피케이션 굉장히 심해서 했는데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RC는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사피노스 베인 막혀서 이거 할 수가 없어서 사피노스 베인 건드리기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DCB로 끝냈고요. 보시면 이미지 보시면은 스롬부스가 이렇게 계속 보여서 건드리면 아마 이제 노리플로 오고 큰일이 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DCB로 끝냈고 3개월 뒤에 팔로우 해보니까 RC는 토탈로 변했고요. DCB 이렇게 돼 있는데 DCB 한 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FFR 해봤습니다. FFR 조심해서 잘 했고요. 79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점프업이 이렇게 생겨서 PCI 하기로 했고 이게 여기 사피노스 베인 묶어놓은 데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서지칼에 수처를 해놔서 그런지 잘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서 이제 스텐트 하고 나서는 86으로 좋아졌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그라프트 FFR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거의 없는데 이 정도 이제 가지고 뭐 FFR로 판단하는 게 더 좋았다 이런 좀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마지막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성 빈센트 병원의 허성호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실 내용은 플렉 모디피케이션 이제 칼시파이드 리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허성호 교수님. 예, 소개받은 허성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칼시파이드 심한 리전에서 로테이션 아세렉토미나 OCT 역할을 주제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노트하면서 OCT를 본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케이스를 좀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칼시파이드 코로나 리전에 있으면 치료에 적절한 것이 이제 OCT나 아이부스를 이미징으로 해서 칼슘을 평가를 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워낙 타이트한 리전이 있는 경우는 그 미리 시술하기 전에 OCT나 아이부스를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보면 OCT에서 이 thickness, 우리가 칼슘 thickness가 0.5mm 이상이거나 그 칼슘 리전 랭스가 5mm 이상, 그리고 OCT 상에서는 180도 이상의 언서커드한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것이 3가지 이상이 있거나 아이부스 상에서도 이 각도가 좀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거기 270도 이상이 이제 조금 기준이 거기 좀 다른 거고, 이런 있는 경우가 있으면 립토트롭시나 아세렉토미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포스트 NC 발론 같은 다이렉트는 충분히 해서 파이널 마지막 OCT 아이부스 결과를 확인해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그 가이드라인 이제 어떤 연구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로피시아의 뉴스렉터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데이터가 떠 있어서 칼립스 그 스타디라는 것이 나왔는데 OCT 베이스하고 엔지오그래픽을 비교하는 랜덤 스타디더라고요. OCT가 65명, 엔지오그래픽 가이던스 69명인데 칼시파이드 리전 이런 환자군은 다 로타 아세렉토미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환자군에서 그 미니멀 스텐 에어리어를 이제 비교를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OCT가 칼슘의 슈퍼피셜한 칼슘을 보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환자의 그냥 엔조상에서 한 그룹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T 암군에서는 우리 OCT에서 180도 그 미만인 그
언스커드 칼슘이면 NC를 해보고 180, 207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아스렉토미 같은 걸 시행을 하고 엔지오그래피는 시술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본 후에 안지오그래피 암군하고 OCT 암군을 보면 리토트립시하고 아스렉토미를 한 그룹이 37% 안지오그래프는 OCT는 이게 훨씬 많습니다. 63%로 이게 훨씬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 벌써 결과가 다를 거라고 예측을 엔드포인트가 다를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PCI 하고 나서 미니멀 스텐트 에어리어를 보면 OCT 그룹은 평균적으로 미디안 값이 6.5제곱밀리미터 안지오그래피 그룹은 5제곱밀리미터로 훨씬 미니멀 스텐트 에어리어가 충분히 더 펴지고 민 평균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훨씬 OCT 그룹에서 더 좋은 스펜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스텐트 개수나 스텐트 랭스나 뭐고 맥시마 스텐트 다이미터 같은 거는 누군가 차이 없고 그러므로 이제 이런 OCT 베이스로 우리가 프로시저 하는 것이 생각보다 여기서 안전하고 페리 프로시저 컴플리케이션도 없었고 생각보다 저희들은 걱정했던 콘트라스트 볼륨 그 조영제의 양 사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물론 그룹이 N수가 적긴 하지만은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칼시파이드 리전에서는 뭐 OCT 같은 이미징 스타디를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아산병원에서 그 OCT 아이부스 트라이얼이라고 이거 이번에 잭이 나온 건데 작년 TCT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엔드포인트를 그 OCT 아이부스를 이제 랜덤마이즈된 그 그룹이 한 750명 그룹 정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그룹에서는 이기는 스타디가 OCT가 아이부스보다 넌 인피리얼하다라고 해서 가설이 된 스타디고 이 그룹은 이제 그 컴플렉스 코로널 리전입니다. 칼슘이 있는 단순한 리전은 아닌데 두 군간에서 메이스 차이가 없었던 걸로 컴포지트 메이스 차이가 없었고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 두 번째 타겟 패셋 MI가 아이부스 그룹이 훨씬 좀 많았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세컨드 랜드 포인트에서 보면 그래서 요구에 의한 내용을 보면 OCT가 이스펜전 정도가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칼슘 평가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다른 연구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는 제시를 했던 게 아이부스를 보고 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래커도 좀 보이고 해서 충분히 스펜전 될 거라고 스탠트는 했는데 아이부스 가이드로만 해서 스펜전 정도가 안 펴지는 경우에 언더 스펜전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림이 스탠트하고도 이게 펴져야 아무리 NC 발론을 해도 안 펴졌다. 그런 경우가 아이부스 그룹에서는 칼슘 평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그 대신 여기 오른쪽에 있는 OCT를 보고 한 경우는 필요하면 칼슘 티크니스가 높거나 하면 서커드된 칼슘이 심하거나 하면 업사이징 로타버를 사용해서 아스렉토미를 하면 스펜젤이 충분히 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랜덤 스타디는 아닙니다. OCT 그룹이 한 88명, 이제 아이부스 그룹이 한 121 리전으로 해서 했는데 이 스펜전 정도를 보니까 OCT 가이드 로타 아스렉토미가 훨씬 더 스펜전이 더 잘 된 걸로 약 83% 이게 한 73% 그 의미 있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프로시저 뭐 컴플리케이션이나 뭐 조영제 양이 그렇게 차이가 막 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CT로 칼시파이드 리전을 접근하는 방법에 나온 어떤 접근 리뷰에 보면 칼시파이드 노즐이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그 칼시파이드 리전 알고리즘을 분석을 들어갈 때 아크가 270도 이상이냐, 칼슘이 뎁스가 0.5mm 이상이냐, 그 다음에 슈퍼피셜하냐, 딥 칼슘이 있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에도 OCT 베이스 칼슘 스코어를 보면 맥시멈 칼슘 앵글이 아까 OCT에서 180도 이상이 언스컬드된 칼슘이면 2점, 아니면 0점. 그리고 칼슘 티크니스가 0.5mm, 500나노밀리미터 이상이면 1점. 칼슘은 이제 리전 랭스가 칼슘이 많은 부위가 리전이 5mm 이상이면 또 1점. 그래서 총 4점을 주고 보통 0.4점에서 3점 이상이 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로타버를 하고 클래크가 OCT를 분석해서 필요하면
로타벌을 업사이징 로타 아스렉토미를 해라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OCT 또 좋은 점은 이게 병변 부위가 엔조를 찍으면서 그 병변 부위하고 위치를 우리가 위치 부위를 콜리레이션 시키기 좋지 않습니까? 마크가 그대로 따라 올라가니까 이런 점이 익스펜전 할 때도 도움이 줄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제가 사실 요거 발표를 준비해서 두 케이스를 아이부스도 보고 OCT 본 두 케이스를 했습니다. 이제 68세 여자 환자하고 CT상에서 플락시 미드 LAD에 카시파이드 심한 리전이 보이고 서커 쪽에도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미드 LAD가 병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커 쪽도 이제 병이 있긴 해서 그건 나중에 매니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RC에는 특별히 시그니피트한 스테노시스 없어서 아이부스도 보고 OCT도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부스 OCT에서 제가 조금 달라는 게 이 리전이 칼슘이 아주 리전 에어리어가 제일 심한 데는 여기 보면 여기 아이부스 두 번째가 이게 OCT 첫 번째하고 콜리레이션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칼슘 거의 360도 가까이 슈퍼피시한 칼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 많은 데가 맥시멈 칼슘 티크니스는 그 위쪽에 노란색 여기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근데 보면 이 아이부스 상에서만 봐서는 이게 슈퍼피시한 티크니스를 칼슘 티크니스를 구하기도 좀 어렵고 리버블리제이션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OCT는 약간 우리 칼슘 티크니스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고요. 저도 이게 요번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OCT를 좀 자주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0.2 환자 케이스는 그 심한 타이탄 리전에서의 어떤 부위를 0.51mm 정도 그 칼슘 티크니스가 맥시마 있는 부위를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칼슘 앵글을 여러 가지 각도를 점수를 OCT 가이드 칼슘 스코어를 매겨 보니까 칼슘 앵글 2점, 그다음 티크니스 1점, 랭스 1점에서 토탈 4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환자는 그냥 로타를 사이징 한번 하고 필요하면 업사이징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는 80%에서 로타도 하고 아이부스도 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하기 전에 병변이 심하지 않아서 아이부스는 먼저 봤습니다. 아이부스 보고 OCT를 봤는데 아이부스는 디스탈 LAD까지 레퍼런스 다이미터 병변이 없는 부분과 잘 넘어가는데 OCT는 조금 이 세포트 티크니스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다 뒤에까지 완벽하게 다 안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로타를 1.5mm 벌 사이즈로 우선 로타 어블레이션을 했고요. 로타 하고 나서 발론을 바로 안 하고서 바로 또 OCT, 아이부스 OCT 순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보면 크래클이 조금 위쪽에 생긴 것 같고, 이 아이부스 상에서는 점명하게 깨진다고 보는 것이 좀 점하지 않습니다. 발륜 하기 로타만 했을 때였고요. 그래서 티크니스는 여전히 그 보이는 부위에서도, 이게 OCT에서도 막 크래클이 막 심하게 보이는 것은 않는데 부분 크래클이 보이고 아이부스 상에서도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론을 했습니다. 발론을 이제 2.5짜리로 우선 세미 발론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아이부스 로타를 또 봤습니다. 그걸 보니 그 타이탄 병변 부위는 클래클이 좀 더 크게 넓혀지고 여러 군데 멀티플하게 클래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시 로타를 더 업사이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환자는 그래서 아이부스 이제 스탠팅을 했습니다. 뒤쪽이 3.0에 뒤쪽에 T셀이 2.75, 28, 프락시말 쪽이 3.0, 20으로 해서 나눠서 그렇게 스탠팅을 하고 보고 익스펜전 정도를 충분히 업사이즈 20기압 정도까지 충분히 줬고, 두 군간의 비교를 했을 때 아이부스 상이나 이 같은 환자니까 어느 게 더 익스펜전 잘 됐든 말 때는 똑같은 거니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앞에 이 좋은 OCT 좋은 점이 아이부스보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달색이 프락시말 엣지 쪽에 달색 같은 부분이 여기 좀 점명하게 보이고, 아이부스 상에서도 물론 잘 보이긴 하지만은 OCT가 좀 더 점명하게 보고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없어서 이 케이스는 그렇게 해서 여기 아이부스 달색이 조금 보이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로우 리미테이션 이거는 그냥 지켜보기로 하고 이 시술은 이 케이스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서크는 아이부스만 보고 그냥 스탠팅하고 끝냈고요.
파이널 NGO 상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보시면 67세 여자 환자하고 타병원에서 2013년도 MI로에서 LED 스탠팅을 했던데 다시 스테미로 내원했습니다. 제가 이때 시술할 때는 우리 병원 다른 교수가 그때 MI를 시술을 했고요. 응급상으로. 여기 스탠트 들어있는 데서 다시 그 토탈 스롬보틱 어클루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를 앞쪽에 스탠팅을 다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오닉스 3.5에 30을 넣고 디스탈 쪽에 미드 LED 디스탈 쪽에 내려온 데는 발룬조차가 통과가 안 됐답니다. 그때 밤에 야간 응급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프로시저를 여기서 우선 끝내고 나중에 이제 심한 2023 7월달 했는데 환자 이스케믹 리전 피해이 좀 있어서 5월달 1년 좀 못 돼서 팔로우를 하면서 그쪽 부위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쪽에 스탠트를 넣었던 데는 괜찮은데 뒤에 미드 투 디스탈 미드 LED 쪽에 있는 칼시파이드 리전은 그대로 스테노시스 있고 당이 막혀지는 않아서 이 환자를 우리가 이제 아이부스나 OCT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타이트해서 그 통과가 안 돼요. 그때도 발론이 통과 안 된 지역이라서 이제 바로 로타를 이제 이 평가를 이미징 평가를 못 하고 로타를 바로 했으면 1.5mm 로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스타트 어블레이션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엔지오를 하고 로타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엔지오 상에서 약간의 다이색도 좀 이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발룬하고 나서 아이부스를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부스 OCT를 내가 순서는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중간중간에 다이색되고 인터널 헤마토마도 찬 것이 보이고 OCT에도 이걸 이제 해서 비교를 해보니 타이탄 리전의 스퀘어 심한 데를 보면 그 아이부스 상에서도 이게 클래크나 헤마토마 찬 게 잘 보이고 다이색된 것도 OCT에서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퍼피셜한 칼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OCT가 아주 저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환자도 칼슘 스코어를 OCT 가이드로 해보면 180도 칼슘 심했던 부위를 이제 물론 로타하고 나서 발론까지 한 후에 평가이긴 하지만 180도 미만인 것 같고 그리고 칼슘 티크니스도 한 최대 0.49mm, 리전 랭스는 이제 5mm 좀 깁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치면 1점 이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환자는 로타렌 그 정도 하고 바로 스탠팅을 했습니다. 스탠트 중간에 헤마토마 작을 스탠팅을 하고 그 업사이징 로타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스탠팅하고 다시 이제 재고 그 하고 시술하고 나왔는데 아이부스하고 OCT를 보면 디스탈 스탠트 엣지 쪽에 약간 다이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OCT에서도 무랄 헤마토마도 좀 보이고 사실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없어서 사실 이 환자도 그냥 시술을 여기서 우선 끝냈습니다. 피해도 없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OCT가 아이부스보다 좋다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칼슘 평가한 데는 충분히 OCT 평가가 된다면 그 OCT 가이드가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고 필요하면 거기 익스펜전 보는데도 로타 할 때 OCT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물론 일본 사람 발표한 논문에도 조금 업사이징 로타를 머리 쓸 건지 말 건지를 하는데 저로 OCT 가이드 로타 아세렉토미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요거 딱 2 케이스입니다. 사실 OCT를 보진 않는데 이제는 좀 그걸 자주 확인해서 그 OCT 가이드 로테이션 아세렉토미를 좀 시행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재는 중앙대병원 장훈진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은 Timely Application of the MCS During Chip PCI입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장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칩 PCI에 있어서 MCS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칩 PCI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 MCS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MCS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되는데 IBP, 임펠라, 탄데말트, 이제 VA, 에크모인데 그 여러 가지 같은 MCS로 묶이긴 하지만 너무나 이제 디바이스의 이제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프로시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치료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에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칩 PCI에서 MCS를 열심히 이제 10년 동안 써서 모아놨더니 2008년, 그러니까 2010년 전이랑 이제 거의 2020년까지
사실 이제 모탈리티 우리 MCS의 주 역할이 모탈리티 베너핏을 주는 건데 칩 PCI에서는 사실 모탈리티 베너핏은 거의 10년 동안 없었고 뭐 블리딩, 트랜스퓨전에 필요한 블레이딩, AKI,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은 증가하거나 거의 똑같은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칩 PCI에 있어서 MCS는 뭐 쓴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잘못했다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라든지 인디케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상대적으로 좀 세세하게 적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칩 PCI에 있어서 이제 MCS를 적용할 때 크게 이제 고려를 하는 해야 될 게 이 환자가 칩이지만 바이탈이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샥이 동반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고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바이탈이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있는 환자에서 칩 PCI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IABP는 크리스피 AMI에서 엔테리어 스테미 환자에 대해서 랜덤을 했더니 모탈리티 베네핏이 거의 없었고 PCIS에서 이제 LV 펑션이 35%이고 그다음에 익스텐시브 카디오 코로나 아트리 디지는 환자에서 IV 메디컬 트리트먼트과 비교를 했더니 프리시저 컴플리케이션은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베네핏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IABP는 안타깝게도 역할이 없는 거고 그럼 에크모는 어떠냐 많이들 궁금해하시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제 스테이블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대해서 칩 PCR 했을 경우 에크모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중국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이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는 얘기 안 하고 석세스 레이트, 하스피탈 모탈리티가 스테이블을 한 환자인데 에크모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약 25%. 에크모 왜 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가 있어서 지금까지 스테이블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환자에서 칩 PCI에서 에크모 역할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들 이제 뭐 헷갈려 하시는데 뭐 그 여러 가지 임상 사항에 맞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에크모는 그야말로 이제 카디오제닉 샥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에 대해서 브리징 세라피로 하라고만 인디케이션을 받고 있고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험을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나라 뭐 보험 심사 평가에서는 크게 ARDS, 카디오제닉 샥 카디악 어레스트, 어큐트 디컴펜세이티드 하펠리오 혹은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고려하는 환자 아니면 에크모 쓰면 인디케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을 여러 가지 적용하실 때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환자에 있어서 이제 칩할 때 유일하게 이제 어느 정도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 액시얼 펌프 MCS 우리 임펠라라고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디바이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펠라는 2.5 CP, LD, 임펠라 5.0, 6.0까지 있긴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칩에서 쓸 수 있는 거 임펠라 CP고 임펠라 2.5도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카디악 플로우를 갖다가 2.5밖에 못 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몇 군데 조금 이렇게 구경을 하러 갔더니 전부 다 임펠라 CP를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제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서 이제 임펠라의 칩에 대한 연구는 프로젝트 1과 유로펠라에서는 임펠라 2.5로 했는데 분명히 베네핏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에서 스테이블한 환자이라도 LV 펑션이 35 이하이면서 랩트 메인 디지즈를 PCI 한 경우 그리고 LV 펑션 30% 이하이고 트리플 베슬 디지즈 환자에서 그 임펠라를 썼으니까 30일 모탈리티 베네핏은 없지만 90일 이상에서는 뭐 베네핏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디바이스 중에 스테이블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대한 칩에서 적용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있어서 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준 건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임펠라 CP 정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온고잉하고 있는 프로젝트 4, 프로젝트 칩 PCIS 3가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많이 이제 쓰면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MCS 어소시에이티드 칩 PCI의 베네핏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칩 PCI에 대해 두 번째 뭐 인디케이션은 뭐 잘들 아시는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카디오제닉 샥은 뭐 여러 가지 데피니션 있지만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제일 적절할 것 같고 CDE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ABP 그리고 에크모 두 개만 사용하고 있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제 치과 관계된 샥과 관계된 특히 어큐트 MI 컴플리케이트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IVP는 뭐 아직까지 거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할 때는 그 자체가 카디악 서포트 플로우가 뭐 최대 맥시멈 좁아야 이제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어중간한 디바이스라서 그러지 않은가 싶고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VA 에크모가 유일한 인디케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럼 VA 에크모를 포함한 이제 MCS를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언제 적용할 거냐가 중요한데 많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에비던스는 멀티컬 올간 페일류가 오기 전에 특히 LV 로딩으로 인해서 바조플레지아가 오기 전에 이제 적용하라고 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했던 메이저 트라이얼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잘 아시는 에크모 CS 트라이얼과 ECS 샥 트라이얼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에크모 CS 트라이얼은 어큐트 MI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환자에서 이미디어트하게 VA 에크모를 적용을 하는 군과 옵티말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레스큐 개념으로 이제 에크모를 적용한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뭐 사실은 의미 있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디어트 군이나 옵티말 군이나 차이가 나지는 않았고 ECS 샥 트라이얼은 조금 다르게 이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기 전에 에크모를 넣은 환자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옵티말 메디컬 트리트먼트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환자들, 안 좋은 경우에 MCS를 적용한 환자들을 이제 구분해서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리 에크모군이 옵티말 메디컬 트리트먼트 플러스 레스큐 MCS 군에 비해서 베네핏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ECS 샥 트라이얼에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꼭 이제 에크모를 더 빨리 적용하는 균이 또 나쁘다기보다 사실은 이게 왜 컨트롤군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냐고 생각을 하냐면 컨트롤군에서 저 녹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인덱스 PCI 하는 경우에서도 MCS 서포트를 한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를 적용 안 하고 IABP라든지 임펠라, 특히 임펠라 CP를 갖다가 아주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얼리 에크모군과 옵티말 트리트먼트 플러스 레스큐 MCS의 군이 정확하게 사실은 구분이 안 된 거라고 보셔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로만은 아까 말씀드린 얼리 트리트먼트 군이 꼭 나쁘다고만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로샥 트라이얼이 사실은 임상이한테 더 많은 이제 오늘 메시지를 줄 것 같은데요. 이 연구는 데피니트하게 카디오제닉 샥이 이제 동반이 된 AMI 환자, 특히 BP가 90 이하이고 올리고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멘탈도 처지고 콜드니스가 있으면서 락테이트가 2mol/L 이상인 사람들에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열심히 하고 30분 동안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좋으면 랜덤을 해서 에크모를 넣거나 아니면 메디컬 트리트먼트군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결과는 완전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에크모군이 좋고 메디컬 트리트먼트군이 더 좋다는 얘기가 둘 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이 사람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연구자를 제가 어떻게 ACC 가서 잠시 만났는데 뭐 자기는 이게 맞다고 아직까지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MCS 환자를 적용해야 될 군 자체를 너무 딜레이를 해서 너무 늦게 적용하다 보니까 MCS를 주나 안 주나 나쁜 차이가 없는 그 정도 아주 안 좋은 환자를 줬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AMI 환자에서는 절대로 시간을 끄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펠라입니다. 임펠라는 사실은 이제 이전에 이제 임프레스 트라이얼에서 IVP랑 비교했을 때는 베네핏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임펠라 2.0 LD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흔히 많이 쓰이는 임펠라 CP에 비해서는 카디악 플로우를 갖다 줄 수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제 임펠라 CP는 3.5에서 4.5 정도까지 준다는데 임펠라 2.5는 맥시멀도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라 생각하고 그 이론한 여러 가지 다른 연구들과 메타 애널라이시스에서는 임펠라 CP에서는 베네핏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2024년 ACC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데인저 샥 트라이얼에서는 임펠라 CP로 했을 때 어큐트 마이오카디악 임팍션 위 카디오제닉 샥 환자들에 대해서 임펠라 CP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군이 약 12.7% 정도의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션에 아마 서성민 교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들을 뭐 간단하게 뭐 설명해 드리면
보통 저희 데이터 중에서는 이제 BIS 스코어, 그러니까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이제 가조증식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BIS 스코어를 구했을 때 이제 60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에크모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는 게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더라. 그러니까 환자가 열심히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린, 바소프레서 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지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리프렉터리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러면 적어도 한 1시간에서 50분 이내에 적용을 해야지 환자 모탈리티 베네핏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PCI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MCS 적용에 대한 인디케이션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카디오제닉 샥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만약에 카디오제닉 샥이 없고 스테이블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환자라 그러면 PCI에서 MCS는 사실 적용증이 없지만 여러 연구들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권고를 하는데, 코로너리 디지즈 리전 캐릭터리스틱에서 3베슬 디지즈 혹은 싱글 서바이벌 베슬에 대한 PCI를 할 때, 그리고 환자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에서 LV 펑션이 35%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MCS를 적용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연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황병희 교수님이시고요.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인 칩 PCI입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른 훌륭하신 선생님께 다 강의를 부탁드렸는데요. 다들 바쁘시고 힘드셔가지고 결국 저한테 이게 떨어져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모든 발표하는 케이스는 다 제 케이스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 컴플리케이션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케이스를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PCI에서 컴플리케이션 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모다이내믹 콜랩스, 다이섹션, 노리플로우 이런 것들은 뭐 PCI 말고도 일반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오늘은 주로 이 인터럽트 이큐멘트 퍼포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럽트 이큐멘트를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시면 이제 루타를 하다 보면 버가 이제 막히 딱 스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빼라. 뭐 다이나를 키거나 빼면서 이렇게 당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소다이렉터를 쓰면서 이제 당긴다. 그래서 이 루타 버를 빼내는 게 가장 다른 인트랩먼트 빼낼 때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당기면 가이딩 카테터가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뭐 LAD 쫙 찢어지면서 레프트 메인까지 그럴 수가 있어서 가이딩 카테터를 디스인게이지를 하고 당겨야 에어타에 놓고, 그리고 다른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막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와이어를 하나 옆에다 놓고 또 벌론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빼는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카테터 자체가 6프렌치였으면 옆으로 와이어나 벌론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로 카테터를 하나 더 인게이지해서 두얼 카테터 테크닉을 해서 벌을 빼내는 시도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컷오프하면 됩니다. 루타 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자르면 이 뒤에 게 빠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익스텐션 카테터는 가이드 질라나 라이너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스네어를 넣어가지고 버 앞에를 잡아가지고 당기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프록시말 RC에 이제 스텐을 먼저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넣고 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마 칼슘이 심해서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루타를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루타가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스텐트가 뭔가 좀 이렇게 짜부가 되는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보시면.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왜 안 넘어가나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반복해서 틀어놓으면 여기 보면 스텐트 자체가 지금 짜부가 됐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래서 루타 버랑 지금 스텐트가 짜부된 게 이제 동일시돼서 이제 같이 있고요. 그래서 옆에 와이어를 다시 해서 벌론을 해서 열심히 당겨가지고 뒤에 보시면 뭐 새로 와이어 하나 충분히 넣고 하이드로필릭한 와이어 넣어가지고 벌론과 함께 원힘을 당해서 벌을 빼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뺐습니다. 그래서 빼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면 버 옆에 스텐트가 많이 있고 이 들어가는 시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당기면 다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혈관에 큰 인절을 줘가지고
여기까지는 바이탈이 비교적 스테이블한데 여기서 피 엄청 나면서 반대편에 펑처해가지고 뭐 본론 tampon하고 필요하면 그래프 스텐트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로타 아까 그 시스템을 자르고 옆에 035 와이어 놓고 이제 저희가 타비할 때 쓰는 14프렌치 센트는 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쉬스 넣고 지금 보시면 굵은 쉬스 다일레이터와 함께 쓱 빼면 굵은 쉬스 안으로 그냥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텐트나 아니면 이렇게 로타버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슬러지가 됐을 때 혈관으로 들어올 때 이게 접히면서 혈관에 인저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라지 쉬스를 쓰면 비교적 안전하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내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혈관을 쭉 잡아 빼면 혈관이 매시브한 인저리가 돼서 결국 그냥 뭐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래프 스텐트를 넣어야 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해서 라지 쉬스로 넣어서 빼면 비교적 안전하게 빼올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미디어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브스가 여기 디솔지가 된 이런 케이스인데요. CTO 할 때 여기 디솔지가 돼서 좀 꼬여 있는 게 보이시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브스를 잘라가지고 빼내고 그러면 이 아이브스 끝을 마이크로 카테터를 갖다 이렇게 넣으면 그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를 넣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면서 안전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브스가 디솔지 됐을 때 자르고 익스텐션 카테터를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텐트 디솔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브릴라키스 매뉴얼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텐트가 날라갔으면 어디냐? 코로너리 아웃사이드 바뀌면 그냥 뭐 웬만한 페리프라틀이 그냥 도주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너리면 꼭 빼내야 되냐? 아니면 그냥 포지션 잘 있고 위치가 괜찮으면 그냥 디플로이 하거나 크러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와이어 포지션이 잘 있으면 요 다음에 테크닉들을 보여드릴 텐데 요 영상을 보면 처음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와이어가 가장 중요한 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와이어가 들어가 있으면 디스텐트 디스탈에 벌론 넣어서 벌론으로 인플레이션 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스네어를 넣어서 스네어는 밖에 있는 와이어 사이로 그 고리를 넣어가지고 넣으면 그냥 잘 들어가니까 넣어서 이렇게 잡아 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건 저도 안 해봤는데 가이드 와이어를 갖다가 밖에서 막 돌리면 여기 꼬여가지고 꼬인 가이드 와이어를 이렇게 톨링해가지고 뺏는다 뭐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위치만 괜찮으면 이렇게 뭐 와이어 빠졌더라도 위치가 뭐 안전한 데 있으면 그냥 스텐트 벌론에서 붙이고 하나 더 대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결국은 와이어가 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그래서 여기 스텐트 넣었고요. LAD인데 뒤에 보면 다이섹션이 있어가지고 스텐트 하나 더 시도를 했는데 이제 레프트 메인에서 걸려서 보시면 디스러치가 됐습니다. 여기 스텐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와이어가 이제 요거를 빼느라 리와이어를 하신 것 같고요. 리와이어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LED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스텐트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시도를 하면서 와이어형 LED에서 벌론 1.5로도 해보고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스텐트가 휘어 있죠. 와이어가 빠지면 스텐트 자체가 휘기 때문에 가능한 와이어를 넣은 상태에서 시도하는 게 좋겠고요. 결국은 서큐 쪽으로 벡터를 받게 해가지고 서큐 쪽으로 2.0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빼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빼낸 다음에 쭉 보시면 이거 마찬가지로 다 들어오는데 이 쉬스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스네어로 다시 잡아가지고 스네어가 조금 더 힘이 세서 스네어로 세게 당기면 스텐트가 접히면서 쉬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잘 제거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퍼포레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레이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타입 1서부터 4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타입 1은 이렇게 그냥 약간 엑스트라베이션 있는 그냥 젯은 없는 이런 상태시고 그다음에 2는 젯 엑스트라베이션이 있어서 타입 3를 갈 수 있는 약간 위험한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벌론 탐포네이드 하는데 로우 프레셔 8기압 정도 이렇게 오랜 시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5분 하고 디플레이트하고 체크하고 또 4-5번 해가지고 5번 정도는 안 되면 커버드 스텐트를 해라라고들 권고하고 있고요. 타입 3가 가장 위험한 그런 엑스젯이 1mm 이상 되는 이런 퍼프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 이제 메인 베슬이면 커브드 스텐트를 넣어야 될 수 있습니다. 6프렌치면 듀얼 카테터를 써야 될 수 있고 7프렌치, 8프렌치면 와이어 하나 더 넣어서 해결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퍼프 사이트에 와이어 있는데 빨리 벌론을 하고 세컨드 와이어를 넣고 여기 벌론 빼고 세컨드 와이어로 그래프 스텐트 넣고 이렇게
모식도가 잘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죠. 해보시면 그래서 번론을 하고 네거티브 지키면서 좀 밀고 또 번론하고 네거티브 하면서 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지렁이 기어가듯이 해서 진입을 시키고 또 아니면 아예 옆에다 번론해서 고정을 시켜서 이 번론과 익스텐션 카테터가 혈관 내에서 앞에서 고정이 돼 있으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래프 스텐트를 넘기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타입 4는 다른 캐비티로 지나가는 건데 이거는 뭐 큰 대부분 문제는 해모델링 문제는 없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엔드 아터리 디스탈 세그먼트 터지는 게 이제 처음에 잘 놓치는데 와이어가 옆에 사이드 브랜치 들어가서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래프 스텐트가 아니라 거기다가 엠블리에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게 되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좀 보여드리면 코일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미드 투 디스탈 서크에 CTO가 있는데 이제 뭐 와이어링을 쭉 하다가 이제 너클을 시도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여기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코일 엠블리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코일 엠블리제이션 이런 에피카디알은 안테그레이드 레트로를 다 막아야 새지가 않기 때문에 꼭 양쪽 다 체크하고 지금 보시면 레트로는 그러니까 브리치 콜레테를 잡았는데 안테그레이드는 플로우가 그냥 남아 있어서 계속 셉니다. 그래서 안테그레이드도 막고 그래서 막는 이 코일에 여러 가지 이제 코일들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 카테터가 018, 014가 있는데 014 중에서는 코세어 이런 거는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 들어가고요. 파인 크로스만 이 코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14를 쓰겠다 그러면 파인 크로스를 써야 되고 아니면 018 마이크로 카테터 또는 그 코일 회사에서 주는 마이크로 카테터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 릴리스 메커니즘이 쭉 밀어가지고 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기로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뭐 장단점은 있는데 어느 걸 쓰든 본인 손에 맞는 거를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LAD는 거의 병이 없고 RCA CTO 환자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RCA CTO였고요. 그래서 뭐 와이어링은 금방 비교적 잘 됐고요. 그래서 뭐 트는 거 확인하고 스텐을 넣었습니다. 아이브스 보고 스텐을 넣었는데 매시브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번론 탐폰하고 그래프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그래프 스텐트 넣고 테스트 해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살짝 남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앞뒤로 이제 번론을 해서 엔드릭을 더 빼주면 되는데 번론 살짝 했고 번론 했더니 그 뒤에가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래프 스텐트 넣고 센테시스 하고 그래서 뭐 더 세는 데는 없어 보이는데 이미 이렇게 스탠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흉부외과 선생님 불러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 파인딩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반 투하가 있고 베리 버너러블 티슈고 세는 데는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리마토 LAD를 이었습니다. 리마토 LAD는 사프네스도 PDA를 하고 RCA는 그냥 두고요. 사실 그래서 리마토 LAD는 멀쩡했는데 결국은 리마토 LAD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어 컴플리케이션 생기면 절대 패닉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도움을 청하고 서전과 익스페리언스 오퍼레이터랑 상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서크 CTO인데 거의 앞에서부터 이렇게 막혀 있고 앞에는 스탠이 예전에 있었던 데서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뭐 큰 문제 없이 와이링 잘 돼가지고 스텐트 넣었고요. 스텐트를 2.25를 그냥 노말만 갖고 앞에는 NC로 넓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프 스텐트를 된다고 대봤는데 뒤에 혈관이 작으니까 그래프 스텐트 잘 안 들어가죠. 뭐 사이드에서 지금 세고 있고 그래서 페드 엠볼리즘이나 마이크로 파티클스는 제가 이 컨트롤을 많이 필요할 때 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탈 퍼포레이션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잘 쓸 수 있고 주의해서 써야 되고 이걸 컨트라스트랑 믹스해서 쓰면 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잘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쏴야지 한 번에 푹 하고 쏴주면 오히려 더 찢어지면서 쫙 커지기 때문에 근데 살살살 밀어 넣으면 아까 저런 사이드 브랜치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막힙니다.
그리고 다른 하드 캐비티랑 연관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이랑 해가지고 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쏜 다음에 보시면 왜 미디어가 재생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지열이 된 다음에 여기는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열이 된 다음에 다시 와이링 해가지고 그냥 마이크로 갖다 놓고 벌론만 살짝 해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기는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열시키고 다시 벌론 해가지고 와이어하면 플로우는 다 만들어서 그냥 CTO는 성공적으로 잘 끝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 생기면 패닉하지 말고 도움의 요청을 청하고 인트라멘트는 와이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론이나 스네어를 쓰는 방법들을 익히고 퍼포레이션은 코일, 그래프 스텐트, 팻 엠블리저, 마이크로 파티클들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컴플리케이션을 잘 매니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패널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으로서는 강유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 이승주 선생님, 장재혁 선생님, 최재혁 선생님, 허정호 선생님이 계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동탄성심병원 최재혁입니다. 아까 황병희 교수님이 금방 되게 컴플리케이션 케이스, 좋은 케이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저렇게 패닉할 때가 있는데 아까 이제 스텐트 빠졌을 때 디스로치 됐을 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빼지를 않고 이제 와이어가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와이어가 안 빠진 상태에서 스텐트가 이제 디스로치 되어 있을 때 거기를 이제 CTO 벌론 1.0의 6짜리 CTO 벌론으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한번 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벌론으로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 사이즈에 맞는 NC 벌론으로 해서 그냥 아예 붙여버려서 이제 잘 끝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장훈 교수님 이제 강의 때 이제 여러 좀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레프트 메인이나 뭐 카디악 어레스트로 들어왔는데 ROSC 된 분들 이 사람을 에크모를 넣고 할 것이냐 그냥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이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어야 될 샥 환자면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반대쪽에 라인만 잡아놓습니다. 아테리베인만 잡아놓고 나서 그다음 PCI를 하다가 혹시나 이제 일이 터지면은 그때 이제 넣는 데는 한 5분이면 넣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선생님 거 저기 그라프트 넣는 거에서요. 그 환자 이제 많은 그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PCI 하다가 이제 그라프트 넣을 때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의 스탁이 그라프트 마스터 뭐 2.75 뭐 3.25 이렇게 두 개만, 그리고 길이가 딱 19mm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터질 때 타입이 어드밴스 될 경우 크게 찢어져서 브로드 베이스라서 그렇게 딱 커버된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오퍼레이터가 당황하기 때문에 딱 가운데 설치가 되고 마진이 조금 있으면 다행인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경우도 제가 볼 때 조금 프록시말에 조금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주번트 발론을 이제 많은 이제 특히 얼리 인터벤션 경험의 선생님들이 해놓고서 그거를 잠재운다고 어주번트 발론을 조금 프레셔 올리면서 하면은 아까처럼 더 터져요. 엣지 인저리 받으면서 더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작은 걸 하나를 더 넣고 그 풍선으로 살짝 어주번트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루틴으로 해야 돼요. 루틴으로.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터뜨려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아까처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두 개 오버래핑하고 양쪽 마진을 충분히 커버한다. 이거를 루틴 해야 돼. 루틴. 그거 다 저기 삭감 안 되니까 그거를 얘기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그 코일 쏠 때도 인젝터블하고 리트리버블 에피카델이 끌려 나올 것 같은 길이의 랭스의 퍼포레이션은 리트리버블 코일 쓰면 좋은데 그게 생각하지 잘 안 되고, 그 인젝터블 코일 쓰실 때도 처음에는 저도 못 모르고 그냥 샷 해갖고 셀라인 인젝션 쓰는 거, 뭐 쿵 마이크로 코일 이런 거 썼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쏘는 힘이 또 힘도 제가 세잖아요. 쏘면서 코일도 쏘지만 셀라인이 힘이 세면서 더 터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더 커지는 경우가. 그래서 그냥 그 와이어로 조심해서 푸시하면서 채워 넣는 것이 별로 안 터지면서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당홍치마라고 인절에 안 주면서 디플로이 하는 게 더 코일 엠블리테이션 할 때 더 좋다. 제 경험에서 얘기 드립니다. 제 생각에 패닉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오퍼레이터든 패닉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옆에 있는 세컨 오퍼레이터, 어시스트가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 옆에 있는 분이 정신을 차리시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정신 차릴 때까지 보통 페리카스토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세컨 펑처를 해준다든지 하면서 있으면 이제 그때 정신 차리시는 것 같아서요. 그 세컨 오퍼레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 겪는 케이스인데 그 환자는 수술번에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핑퐁 테크닉이 제일 중요하고 빨리 그 바이탈 유지하고 풀 이노토픽스하고 하이드레이션하고 페리카디오 빨리 하는 동안에 베인 펑처 해서 뽑는 대로 다시 오토 트랜스퓨전 해주고 센테시스 하고 그라프트 넣고 그 동안에 뭐 헤모다인 서포트 하고 그 다음에는 해줄 게 없거든요. 서포티브 케어하고 필요하면 에코모 할 때도 하나 있더라도 서저리 해봤자 더 안 세면은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고 그 빨리 풍선 탐포네이드 하고 아나더 가이딩 A 펑처 해갖고 그 핑퐁으로 그 도토 카세타 험한 프록시멀 리지스턴스 극복하려면 핑퐁 테크닉으로 빨리 그라프트 넣고 이거를 생활화하다. 그래서 많이 터트려 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찍어낼 수 없는데 어떻게 교수를 많이 찍어낸다고. 그렇게. 다른 패널 선생님도 네, 저기 허성원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 주제랑 관련 없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 스텐 엣지 다이섹션에 오셨을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플로우 리미테이션 없으면 그냥 두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심플한 그 엣지 다이섹션에 두고 왔는데 며칠 뒤에 컴프로마이즈 돼가고 완전 토탈돼서 다시 인터벤션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처럼 이렇게 그 2차 병원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두고 나오기가 참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반드시 스텐트를 다시 하나 더 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프록시말 다이섹션과 디스탈 다이섹션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지. 예. 저 팁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아까 프록시말 엣지 쪽에 좀 다이색이 있는 거는 뒤에 스텐트가 압력이 그래도 오니까 그는 플로우 리미테이션 없으면 물론 앞으로 전진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스텐트가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정도면 그냥 넘어가면 보통 빨로 해보면 다 힐링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도 사실은 이제 다이색이긴 한데 무랄 헤마토마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플로우에 장애 없고 누가 봐도 이제 있는 이미지 가이드로 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안 봤으면 좀 고민이 되는데 이제 보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디지털 엣지나 이런 뭐 디지털 쪽 플로우 있으면 아이부스라도 보통 우리 제들 보고 거기서 판정을 조금 합니다. 거기서 보고 만약 이제 미리 본 장비가 있으면 그걸 보는데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아이부스상에서 심하지 않고 OCT 가이드 뭐 심하지 않다면 그냥 좀 두고 나와도 이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결국 OCT를 하게 되면 업사이징 노탈을 하게 된 경우가 생기는데요. 선생님 몇 %나 업사이징 하고 옛날에 데이터 모으셨는데 우리나라는 또 뭐 어느 정도에서 업사이징을 하고 있던가요? 업사이징 하는 게 보험 문집 때문에 거의 못 하고 있어서. 예, 보험 업사이징해서 이게 해보고 안 되면 안 갈길 때 보통 이제 다운사이징 하기도 하고 업사이징 이렇게 가는데 5%가 안 됩니다. 저번에 그때 우리가 한 580 리전에 모았던 걸 보면 업사이징 거의 뭐를 하나만 대부분 썼고요. 우리나라 보험 문제 때문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잠깐 제가 통계를 딱 뽑아서 그런데 5% 정도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됐고 대부분은 근데 OCT 가이드로 여기에서 스코어를 매겨서 조금 추정해서 그것도 사실은 잘 크래커를 생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제 퍼질 거라 했는데 다른 가끔 속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안 펴질 때가 있으면 그랬더니 하수씨 NC로 막 하고 그때는 우선 제 같은 후퇴하기도 합니다. 후퇴해 놓고 다음에 기회 되면 좀 힐링되고 엔도셀리제이션 되면 스텐트를 가는 경우도 사실은 저는 한 2 케이스 있습니다. 그게 안 돼서 스텐트 부분도 갈고 다시 리스텐팅을 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까 이제 허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의 중간에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제 OCT가 카시파이 리전을 통과할 때 톨처스 베슬이거나 아니면은 카시피케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안 들어가가지고 이 카테터 팁 자체가 아이부스 카테터만큼 잘 따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정말 좋은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양쪽 비교를 보여주셨는데 이
따라들어 트래커빌리티 따지면은 사실 OCT 카테타가 아이보스 카테타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케이스도 보면 아이부스는 충분히 더 들어가는데 네. OCT가 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카시파이 리전에 있어서 OCT 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리미테이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개까지는 보험이 되지 않아요? 로타.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쟤는 세 개까지 쓴 적이 있는데 삭감을 잘 썼더만 삭감을 안 시킨. 저도 뭐 2개까지 하고, 왜냐면 이게 나중에 스텐 어블레이션을 좀 피하려고 2개 1.25 하고 NC를 확실하게 안 벌어지면 할 수 없이 1.5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저는 딱 프로토콜 정해놨기 때문에 하는데 한 번도 삭감된 적은 없어서 보통은 그냥 2개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저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우리 장우진 선생님 현실적으로 우리 임펠라를 여러 번 제가 듣기로는 회사로부터 듣기로는 뭐 도대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수입이 어렵다. 저한테 왔었던 우리 인도 펠로 중에 하나가 여기서 석사학위 마치고 미국에 가 있는데 오하이오 거기서 JNJ 바이오메드인가 거기서 뭐 프린시팔 사이언티스트 일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임펠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는데 회사들마다 다 수지사 타산이 안 맞고 보험. 그래서 얼마 전에는 SNG에서 그 대용으로 아이박 2L이라고 그 LV 어시스트 디바이스. 그거는 IABP 그냥 되게 간단하고 요즘에 TCT/AP에서 소개하던데 그거를 연결해 갖고 쓰는 거를 대용물로 그것도 뭐 데이터가 있고 그래가지고 싸게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뭐 그런저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들은 소식이 있나요? 임펠라 뭐 우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못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 제가 뭐 잠시 시간 여유 있을 때 뭐 토론토 대학이랑 이제 UCSF를 갔더니 뭐 거기는 거의 뭐 임펠라 CP를 아주 뭐 쉽게 아주 편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아이박은 이제 저도 뭐 사실 안 써봐서 이제 데이터만 보긴 했는데 이제 카자 플로우가 잘 나오면 한 2.5 정도 돼서 사실은 이제 굳이 이제 써야 되면 MCS 입장 볼 때는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긴 합니다. 임펠라는 뭐 지금도 사실은 이제 심미성 쇼크 연구에 이제 권은철 교수님이랑 양정훈 선생님 그리고 고대 구로의 이제 흉부외과의 정재승 선생님이 이제 심평원이랑 여러 번 이제 거의 매년 이제 그 ACC나 이제 TCT 있을 때 가서 외국의 이제 아비오메드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23,000달러에서 절대로 내릴 생각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나로 이제 350에서 500 이상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얘기해서 뭐 협상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작년부터는 아예 우리나라 사람 안 만나준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뭐 3천만 원짜리 왜 500만 원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 생각에도 안 만나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차선으로 그 아이박이라도 들어와서 한번 써봐. 그 SNG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차를. 예. 뭐 저희 뭐 사실 이제 IABP는 뭐 제 생각에는 거의 뭐 그냥 흔히 제가 좋아하는 알프람이랑 똑같은 그런 뭐 기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아이박이라도 쓸 수 있으면 IABP보다는 훨씬 좋고 이제 에크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많이 부담스럽습니까? 않습니까? 저도 뭐 쓰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적어도 IABP보다는 낫고 그런 임펠라 못 쓰는 우리 현실에서는 인디케이션을 잡으면 그래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교수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요새 의료 뭐 현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고 우리 서포트하는 사람도 없을 때 요즘 같은 세태에서 어떻게 에크모를 쓰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보다 확실히 개인적으로 어떻게 넣어놓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제 QOL이 확 나빠지는 거잖아요. 비용이 많은 병원으로 보내요. 네. 저도 뭐 그냥 병원을 이제 옮기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3월달에 안 좋은 환자가 있어서 몇 명을 받아서 했더니 진짜 저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진짜 인디케이션을 엄격하게 줄이면서 갈 수밖에 없고 뭐 여기서 이제 훌륭한 선생님 계시지만 저같이 이제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칩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나빠질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캐비지 쪽으로 조금 또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마지막 여담 드리면 제가 가끔
가끔 이렇게 심평원에서 이제 외부 자문위로 뭐 에크모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받긴 하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 웬만하면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고 이제 써드리긴 하는데 절대로 저희가 방어가 안 되는 게 CTO 하실 때 투베슬 CTO 하실 때 이제 에크모 서포트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BP가 스테이블한데도 가끔 있으신데 그거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팁을 드리면 CTO 하실 때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은 잘 하시되 이제 에크모 투베슬 CTO 한다고 쓰시면 사실 삭감이 거의 올해부터 100% 될 것 같아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안 하신 시간 끝내야 되는데 외마디 비명이라도 강해서. 장우진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뭐 사실 지금 뭐 결론이 이미 나은 것 같은데 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칩 PCI 같은 거 할 때 선제적으로 에크모를 넣고 하는 경우도 사실 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그냥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하고 한 경우가 조금 더 이렇게 환자가 아웃컴이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장우진 교수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 사실 지금 같은 의료 상황에서는 또 선제적으로 하기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라 예, 교수님 뭐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뭐 그러니까 임펠라가 만약에 이제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MCS에서 이제 에크모밖에 없는데 에크모가 되게 이제 매니지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디케이션을 확실히 좁게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에 나오면 공통적으로 또 그 CPCI랑 관계돼서 에크모가 아닌 MCS에도 도움이 되는 파라메타가 딱 3가지가 있는데 코로너리 리전 캐릭터리스틱에서는 트리플 베슬 혹은 원 싱글 서바이벌 베슬에 대한 PCI라고 얘기. 그러니까 3개 다 PCI 하건가 아니면 2개는 막혀 있는데 하나 겨우 살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MCS 서포트하면 좋다. 그리고 랩트 메인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랩트 메인만 가지고는 MCS를 서포트를 하고 PCI를 하나 안 하나 사실 데이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유일하게 LB 펑션이 어떤 데는 35% 어떤 데는 30% 이하이면서 LB 디스펑션이 있으면서 랩트 메인 디지의 PCI 할 때는 서포트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돼 있어서 그 정도에 대해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은호 교수님께 하나 짧게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저 PCI 그 사람 되게 잘 된 것 같고 저 똑같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은 0.76, 0.80 될 거였으면 안 했을 건데 근데 이제 여쭤볼 거는 사실 뭐 KBG 사람 레코멘드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저희도 환자 싫어하고 저희도 진심을 담아서 설명하진 않아서 그러면 이런 리전에서 이렇게 결국 보면은 뭐 DES는 포칼, KBG는 시스테믹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이런 환자에서 우리 아까 FFR 패턴이나 엔지오 보고 이 사람은 그 스텐트 재미 못 받겠구나를 프레딕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을지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사람 좀 진심으로 레코멘드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디퓨즈는 PCI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해봤는데요. 8호를 넘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PPG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걸로 세션 마치도록 감사합니다.